저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변호단의 민변입니다. 예,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헌법소원 변호단에서 마련한 공개 강연은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님을 모시고 현재 진행형인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위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오염수의 방사능 위험이라든가 어떤 우리 그 생태계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가지고 특히 IAEA 보고서 반박이나 또는 최근에 나온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좀 따끈따끈한 논문을 이정인 대표님이 분석을 하셔서 알아듣기 쉽게 친절하게 또 거의 앵커가 다 됐어요. 이 뉴탐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진행을 잘 하시더라고요, 정말. 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이정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김영희 변호사님께서 마침 아주 좋은 논문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딱 생각이 났어요. 몇 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가 되겠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하고 나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환경에 또는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고 IAEA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제대로 안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논문을 딱 집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 이것저것 이제 그동안 이제 봐왔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 시간도 제한돼 있고 저한테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일주일밖에 안 주셔가지고 데이터도 좀 정리를 할 게 좀 많았는데 일부만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큰 얼개는 좀 잡아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최종적인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중간에 여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부족하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이것이 우리에 어떻게 위협을 주고 있느냐, 그거를 정형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냥 감만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아마 좀 오늘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이쪽은 전공은 아닙니다. 사실 바이올로지컬 생태 환경 쪽은 전공은 아니지만 쭉 관심을 갖고 오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접하게 됐고, 그래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진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13년, 오늘이 13주기잖아요. 딱 오늘이 13주년이죠. 되는 날입니다. 예. 3.11. 오늘이 3월 11일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3년째. 그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촉발시켰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고 수습은 거의 지금 안 되고 있고, 사고 수습이라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사고 수습이냐,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30년을 걸쳐서 버린다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30년을 버린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불과 3개월 안에 다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중국에서 나온 논문은 1개월 안에 다 버리고, 3개월 안에 다 버리고, 1년 안에 다 버리고, 이거를 시나리오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현실적이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일본은 장기적으로 30년 동안 버리겠다 했지만 또 생산이 되니까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계속 버리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코륨이라고 데브리가 지금 녹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용해결류를 어떻게 처분할 것이고 처리할 것인가가 실질적인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네들끼리만 쿵쿵쿵쿵거리고 있고, 사실 국제적인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물론 자기네들끼리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는 안 되고 있고, 중국, 한국이 우려하고 있는데 중국, 한국은 논의에서 제외돼 있다. 그런 코륨이라든가 그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기술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고급 정보로 취급을 한대요. 특히 해결료가 녹아가지고 쇠와 콘크리트 하나의 믹스가 돼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이제 굳었잖아요, 지금. 그게 강도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핀셋으로 잘라도 잘리는 건지, 아니면 다이아몬드 드릴로 파야 깨지는 건지,
그런 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런 자료들은 전 세계에 프랑스가 유일하게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는 코륨이라고 붙였고 일본은 데브리라고 붙였는데 그것들이 일본은 실제로 핵연료를 녹여가지고 그걸 테스트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코륨이나 데브리가 뭔 말인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거는 그거를 짧게 설명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핵연료가 녹으면 네. 그거를 감싸고 있는 시스라고 하는 핵연료 봉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프레임도 있고 스테인레스, 지르코늄 뭐 이런 그 금속들이 같이 붙어 있고 그것이 이제 설치가 됐으니까 구조물이 또 있고 핵연료 압력용기가 또 있잖아요. 압력용기가 있고 이게 한꺼번에 다 녹아서 밑에 떨어져 가지고 용융이 된 상태고 3000도가 넘으니까 안 녹는 게 없죠. 다 녹아 가지고 믹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카본 스틸도 있고 스테인리스 스틸도 있고 지르코늄도 있고 핵연료도 있고 핵연료 이제 우라늄 235, 238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놈들이 이제 거기서 녹아가지고 또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콘크리트까지 미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제 막 조성이 돼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뭐 우라늄이 많을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콘크리트 부분이 많을 수 있고, 막 미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강도가 실제로는 굉장히 높다 그래요. 네. 그런 그게 이제 코륨이고,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데브리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장단기적으로 생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IAEA는 그냥 이제 앞으로 버리는 물을 측정만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규정에 맞춰서 주어진 그 농도대로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이것만 보겠다 이런 상황이고 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라 이제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사회라도 집중적으로 꾸준히 봐야 되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얘기를 안 하면 전 나중에 다 잊어버리는 상황에 그때 가서 싹 다 버리지 않을까 이제 다들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나온 논문 몇 편이 있는데 그것을 보자면 이게 네이처에 나온 표층수하고 중층수가 이제 태평양에서 어떤 방사능 분포를 보이고 있느냐 그거를 장기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걸 분석을 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똑같아요. 방사능이 나갔는데 삼중수소하고 요드하고 세슘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분포로 어떻게 돌아서 어떤 농도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을 했어요. 네, 오른쪽 논문은 이제 중국 학자들이 쓰셨네요. 그렇죠? 중국 학자 쓴 건데요. 네. 칭화대 교수들을 이제 했어요. 네. 했는데 저분은 일단 이 안에 그 핵연료가 녹아서 떨어져 있는 그 물이 방사능 오염수가 한꺼번에 나갔을 때 또 터져가지고 폭발해서 또 나간 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배출이 되고 두 번째는 배출이 됐을 때 그 1개월 안에 다 버린다든가 또는 6개월 안에 다 버린다든가 1년 안에 다 버린다든가 이럴 때 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왕창 나가는 시나리오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저기 어디죠? 그 IAEA는 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지금 오염수 버릴 거 그거 가지고 따진 거죠.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그것만 의뢰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논문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같이 평가를 했고 근데 이게 환경 영향 평가는 이거는 이제 환경의 지속성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또 했고 그다음에 그 로에 대해서 웅클로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평가한 거 이런 거는 변호사님들이 더 잘하실 것 같고 그래서 UNSCR에서 2021년
리포트가 또 볼륨 2로 나왔는데 이게 2013년에 이미 평가를 한번 했었어요. 방사능 배출된 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별도로 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후속적으로 꾸준히 그동안에 또 얼마가 방출이 됐느냐부터 해가지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쭉 스터디를 했어요. 근데 좀 데이터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일본 돈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UNSCL. 원래 언스퀘어는 IAEA 비슷하게 좀 지능 쪽에 좀 더 가까운 입장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믹싱해서 또 자체적으로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왼쪽에 그 일본에서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2011년도에 도대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터져가지고 방사능이 얼마나 갔냐 이걸 평가한 거예요. 아이오다인 130이라고 세슘 137을 분석을 했는데 서로 기관마다 다 다르죠. 다릅니다. 근데 프랑스가 눈에 띄는 게 비활성 기체를 분석을 했고 아이오다인 200을 또 131을 분석을 했는데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요. 세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INES 환산이라는 거는 아이오다인 131과 세슘 137을 가지고 요게 40배를 곱해서 합한 게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방사능의 베크렐 값이 아마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환산을 하는 거죠. 저기서 페타는 천저죠. 천저. 예. 페타베크라 예. 했을 때 페타는 예. 단위를 나타내는 거고 천저를 의미하니까 예를 들어서 동교전력이 670 페타베크랄이라고 했다 그러면 670 곱하기 1000조 그렇죠. 베크랄인 거죠. 1000조 베크렐. 네. 예, 그러니까 67경 네, 네. 베크렐인데요. 네, 네, 네.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대충 500의 전후, 500 페타베크렐의 전후 이 정도 값을 보여주고 있고 그거의 10배가 체르노빌입니다. 그러니까 1, 2, 3호기 다 이래 폭발해 가지고 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저기 수소가 폭발하는 바람에 실제로 나간 거는 실제 방사능 양은 적게 나갔고 체르노빌은 핵연료가 터져 가지고 폭발해서 나갔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나갔다.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재밌는 게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또는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동경전력은 3월 달부터 9월까지 이렇게 평가를 또 했어요. 근데 아이오다인도 평가하고 세슘도 평가했는데 프랑스는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근데 일본은 굉장히 작게 평가해요. 이 차이점이 크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프랑스는 높게 평가했는데 실제로 나간 게 더 많다. UNSCR에서 평가한 거를 보면 이거는 세슘이 6에서 20 정도로 쭉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2017년에 평가는 29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게 다 각각 다 참고 문헌이 있어요. 그래서 단짜리 수에서 20,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양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도 지금 표사의 일은 기체 형태이고 기체 또는 고체도 포함이 될까요? 이건 나갔으니까 다 기체죠. 그리고 4-2는 4-2. 해양 방출치. 이건 해양 방출. 해양 방출치고. 왜냐면 물로 흘려서 나간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 나가고 플러스 요거 나가고 그 뒤도 계속 나간 거죠. 그리고 종류는 이거 말고 더 많은데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을 그렇죠.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이것만 나갔다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네. 전부 다 측정을 하려면 세월한 대월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2014년에 처음 평가하고 그 뒤로 계속 쭉 평가를 해왔어요. 그 데이터를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 일본에서 발표를 한 건데 한국원자력학회가 후쿠시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서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필요할 때마다 이 데이터는 제가 많이 레퍼런스를 씁니다. 하지만 이게 다 나간 거다가 아니고 그 뒤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또 나간 거죠, 사실은. 예. 평가 대상 기간이 짧으니까 예.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건 순간적으로 터져서 나간 거고 초기에 네. 이거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양이 나간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UNSCR 논문 저 보고서에 나온 건데 처음에 2014년, 16년 3월에 뭐 요렇게 돼 있는 게 그 정도의 방사능 준위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날아간 그 시점을 보여주는데 이게 2020년, 21년 마치 3월 그때 이제 요 값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요거는 한 요 정도 분포를 보이고 중간에 요런 값이 있어서 중간중간 핫스팟이 있는 것이 보이죠. 이게 여기서 터져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이게 저 후쿠시마 원전이고 이 지역이 여기가 굉장히 높은 게 그때 폭발했을 때 바람이 북쪽으로 불어가지고 여기가 좀 지금도 지역이 굉장히 많은 방사능 준위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또 이쪽으로 이렇게 불었어요. 이렇게 3월달에 그러니까 이게 2020년이 아니라 예. 3월 2021년 3월 21일에서 21일은 그렇죠. 2021년. 그 얘기 예. 말씀을 잠깐 그래서 네. 분출이 돼서 나간 게 네, 네. 여러 번 나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요때 요 색깔 나는 거는 이제 그때 2014년 죄송합니다. 14일 16일 3월 14일 16일 터져 가지고 이렇게 터져 나갔고 20년 21일은 이제 요때 요것도 그냥 양쪽으로 다 날아갔어요. 양쪽으로. 요거는 12일과 18일. 요것도 그 14일, 16일. 이렇게 해가지고 5만 대 다 나갔는데 바다로 나간 거는 표시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육지로 나간 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사능은 결국 여기까지 날아가서 도쿄만이잖아요. 이게 도쿄까지 영향을 받았다. 지금 색깔별로 농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짙은 거부터 지금 그 거의 고동색으로 보이는 저까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3,100크레라고 보면 돼요. 저기 메타 제곱당 킬로바크렐이거든요. 이게 메타 3승이 아니라 메타 제곱이에요. 메타 제곱. 그래서 이걸 그냥 이거를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3승이다 그러면 더 얘기하기 좋아요. 왜냐면 3,100크렐이다. 그래서 더 많다. 이 시뻘건 데는 그 메타 제곱당 300만 베크렐이에요. 300만 베크렐. 그렇죠. 300만 베크렐. 키로가 있으니까 키로는 1000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은 300만 베크렐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파란 게 잘 안 보이는데. 파란 게 이쪽, 요 정도. 이제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저기 지금 파란 부분이 지금 후쿠시마 현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후쿠시마 현은 대부분 요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게 지금 뭐 그것만 가지고 알 수는 없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뭐 씻겨 내려가고 이런다고 쳐도 저 정도 베크렐 양이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시에 우리가 피폭되는 정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 파란색 정도면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실제로 1년에 한 10mm 시버트 정도 전후로 맞지 않을까 싶어요. 베크렐하고 피폭량은 또 다르거든요. 이게 오염수 수준이고 피폭은 또 시버트 단위라서 그래서 이쪽 지역이 전에 가서 이제 측정한 걸 보면 그 발전소 주변에 갔을 때는 뭐 10에서 20 시버트까지 피폭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됐으니 저기 측정기 가지고 대 보니까 거의 20 미리시버트까지 맞는 걸로 발전소 바깥인데 연간
저게 이제 내부 피폭도 있고 그래갖고 그쵸. 정확하게 총량 산정이 어려워요. 환산은 어려울 텐데 그래도 그 정도 그러니까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 10mm 15트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허용 한도의 10배를 맞는 거예요. 저기 사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자연 방사선에 추가되는 거죠. 추가. 플러스 대. 네, 플러스 되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직접 배출된 거하고 대기에서 이제 떨어져 가지고 또 이제 디스포지션 침적된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바깥으로 나간 거, 떨어진 거.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 세슘 137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나간 거 2021년 3월, 4월 동안에 이제 나간 양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했고, 이거는 해양으로 빠져나간 거. 해양으로 빠져나간 게 세슘 137이 이 정도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10의 3승만큼 줄어요. 페타베크렐이 테라 다음에 페타니까. 근데 이제 직접 대기에서 2011년 3월에 빠져나간 거는 5에서 11 페타베크렐이고 그 다음에는 좀 빠져가지고 테라베크렐 수준으로 떨어진다. 강으로부터 들어간 게 보통 연간 5에서 10 테라베크렐. 그 다음에 지하수로 빠져나간 게 0.6 테라베크렐. 바다로 계속 해마다 0.6 테라베크렐은 바다로 들어간다. 그래서 3월달, 4월달에 3에서 6 페타베크렐이 바다로 들어갔고, 이게 폭발해가지고 공기 중에서 바다로 떨어진 게 5에서 11 페타베크렐. 저는 장종욱 교수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80%는 바다로 갔다. 그런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수치를 90%까지도 가요.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전 국토가 오염이 돼 있는데 얼마나 많이 바다로 갔을까 싶어요. 예? 그때 한꺼번에 푹 빠지고. 운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계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게 한 6월 달쯤에 사고가 났으면 반대로 이제 육지로 훨씬 많이 왔을 거니까. 그렇죠. 예, 육지를 엄청 오염시키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어마어마한 양이 이제 이렇게 나가고 강과 지하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다. 이거는 그래도 제대로 내놓은 데이터가 없었지만 이런 데이터가 이제 UNSCR로 데이터가 나간 것만 해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참고 삼아 올려놨습니다. 이 데이터는 언스퀘어 예, 자료인가요?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엄청 보수적일 거예요. 이거보다 실제 더 제가 많이 나갔을 직접 측정을 안 해서 몰라요. 보수적이면 많이 잡은 거고, 아니지. 제 말씀은 적게 잡았을 거라는 거. 예, 적게 잡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간 자체가 문자력 5호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은 일본이 돈을 대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러고도 있죠. 이거는 이제 후쿠시마 현인데, 여기가 후쿠시마 현이잖아요. 그걸 이걸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후쿠시마시가 여기고, 지금, 요게 후쿠시마시에 산이 있어요, 뒤에. 산인데 거기에 다니는 원숭이. 요렇게 돌아다니는데, 서식을. 근데 요놈이 세슘 137이 몽키에서 원숭이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 사고 당시 원숭이 체내 피폭량이 이렇게 높았는데 1100크렐까지 올라갔어요. 체내에서. 이게 쭉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수평으로 가더라. 그래서 약 100베크렐 수준에서 평형을 이루고 계속 그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지더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조금 줄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제대로 안 줄고 있다. 그래서 체내 꾸준한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 빠져나가고 있다. 빠져나가도 다시 들어온다. 뭐 그런 개념 같아요.
이게 실제로 지역에 사는 방사능의 영향이고, 자, 보세요. 이게 80km 떨어져 있어요. 이 지역이. 그렇잖아요. 후쿠시마시가 원전에서 80km 떨어진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원숭이가 체내 100베크렐까지 피폭이 돼 있어요. 예, 산림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원숭이는 날아가가지고. 산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나나도 네. 따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아니에요. 바나나는 없을 거 같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딴 거 먹겠지. 복숭아 따먹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먹게. 사과도 따먹고 물을 먹겠죠, 물을. 물도 먹고. 예. 산천어. 어차피 공기 흡입으로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람 불면 날리는 거 이파리에 떨어졌던 게 막 날아가고 그러니까 뭐 전에 호흡기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오는 방향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언티픽 리포트가 이게 이제 그 뉴탐사 방송에서 계속 쭉 했던 건데 원숭이 태아 예? 이제 CRL이 이제 머리 끝부터 엉덩이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그 키가 이제 어떻게 방사능 피폭되기 전에는 이랬고 사고 전에는 이랬는데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가 크게 차이 나더라고요. 2668 제곱 단면적이 그런데 제일 큰 거 그것이 2051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하고 키가 차이가 나더라. 이것도 네이처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쭉 보면 이게 이제 성장하는 거잖아요. CL 이렇게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길이가 커지는 거는 이제 성장하는 건데 100mm일 때, 200mm일 때 이게 옛날에는 이랬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이렇더라. 그래서 키가 이렇게 클 때 그 체중은 이렇게 줄더라. 소두증, 머리는 이렇게 작아지더라. 예? 근데 이거는 성장할수록 더 간격이 커져요. 이 영향은 결국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70km 떨어진 후쿠시마시 원숭이 태아에서 저 파란 게 정상이고 빨간 거는 후쿠시마 사고 후에. 네. 표시가 없어가지고 그래프 자체에.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이다. 그리고 2023년 8월 17일 날 그때 이제 그 30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30년 동안 30만 데이터베이스를 평가를 한 결과 0에서 100mm 그레이라는 거는 이제 시버트하고 같다고 보면 되는데 0에서 100mm 시버트 정도면 일반적인 방사선 종사자 거의 대부분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평생 동안 피폭이 제가 40mm 시버트니까 이 대표님이 가장 피폭 많이 받는 작업을 총 감독을 한 사람이라 5년 있을 때, 5년 동안 현장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정도 됐는데 이게 그레이당 고형암 발생 사망 위험을 약 2배로 증가시켰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한번 좀 스터디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1mm 베크렐이라도 조금이라도 맞으면 그 GI 그레이 값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2배가 늘어난다. 그런 값이 있기 때문에 작게 맞더라도 일단 위험하다. 이걸 결국은 30년 동안 그 상당한 수십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이제 UNSCR 거기서 나온 그 데이터인데 방사선이 그 발전소 바깥 출구, 그 다음에 해변, 그 다음에 그 태평양 표층수, 그 다음에 그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침적수, 침적물 여기를 보면
이 바깥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값을 보여요. 천천히 줄어드는 값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2016년 이후로는 아마 일정한 값을 보일 텐데 100베크렐 이상에서 1000베크렐 그 사이로 지금 떨어진 값을 보여주고 있죠. 요게 100베크렐, 요게 1000베크렐이니까 그러니까 세슘 137. 예, 세슘 네, 137에 네. 대한 거고. 네. 그래서 초기에는 뭐 이게 뭐야 이게 천만입니다. 억 베크렐까지 갔다가 네, 네, 쭉 떨어진 거죠 지금.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개가 요건데 이게 확 줄어버렸잖아요. 이게 해변에서 이렇게 확 줄었어요. 근데 이제 서피스 표층수도 이렇게 좀 줄었지만 더 이상 줄질 않아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게 1베크렐에서 100베크렐 사이로 쭉 유지가 되고 있고 침적층은 상당히 높아요. 굉장히 높네요. 예, 침적층 계속 근데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침적토에서 방사능이 많이 침적이 됐다. 세슘 137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30km 이내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30km 떨어져 있는 그 안쪽에 이렇게 이제 있지만 이건 평균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핫스팟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게 뭐 30개, 40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평균적으로 보여준 값이다. 저기 이제 2011년부터 16년까지 예. 5년 동안 표충수 같은 경우는 농도가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1년 후부터는 낮아지고 그 뒤로는 쭉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12년까지 조금 이렇게 줄어들다가 그다음부터는 꾸준히 그냥 표충수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거는 뭔 얘기냐? 이만큼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게 이제 사라질 리는 없으니까 네. 저게 다른 그러니까 바다 표충수니까 희석이 되고 네. 다른 데로 퍼져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는 발전소. 지하수가 네. 그저 그렇죠. 핵연료 데브리를 통과해서 바다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하수에 섞여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강- 유지가 계속 저 되고 저 밀도는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그렇죠. 강과 지하수 또는 빗물에 섞여서 나온 녹아 것들이 있는 핵연료에 엄청난 양이 지금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지하수에 계속 지금 개념이 이 해안은 15에서 30km 이내를 해안이라고 정의했고 이 표충수라는 개념이 밑에 보면 20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는 표충수예요. 여기 그렇죠, 그죠? 그렇네요. Surface Pacific refers to water at distance greater than 200km잖아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는 물의 표충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저 200km라는 게 후쿠시마 원전에서 직선거리로 200km가 반원만 그려가도 그죠? 네. 거의 도쿄 앞바다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200km까지 영역을 보는 거고 이건 15에서 30km까지 보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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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히려 30km 이내보다 200km까지가 더 높네. 그러니까 물이 이제 흩어져 나가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렇죠. 예. 그 이 그래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래프네요. 저기 UNSCL 저기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만 저렇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후쿠시마 앞바다에 그러니까 앞바다인데 네. 저기 이제 저 200km까지 간 게 200km까지 가도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쭉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다. 오염이 계속 나오니까 오염수가 계속 나오니까 그 주변이 계속 오염이 되는 게 저 유지가 농도를 되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근데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발전소에서 200km 정도 떨어지면 그게 소용돌이가 있어요 또. 그래서 그쪽에만 뱅글뱅글 도는 놈들이 생겨요. 좀 나중에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기가 계속 이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줄지가 않고 오히려 요 끝에는 좀 늘어났잖아요, 그죠? 아주 미세하게. 침전물이라고 하는 것도 거리가 뭐 10km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30km, 30km예요. 30km. 네, 맞습니다. 이게 저는 참 놀랍네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바다 밑이 오염되어 있다는 오염돼 있어요.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도가 계속 엄청나게 높고. 예. 그리고 이
침정물이 이렇게 오염이 됐는데 이게 약 1100크렐 100에서 1100크렐까지 오염이 돼 있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저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게, 광어 뭐 그렇죠. 광어, 광어, 넙치, 게, 뭐 게, 조개 그렇죠. 이런 애들은 다 다시마 굉장히 문자가 뭐 많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네. 예. 그런데 지나가다가 물고기가 그를 잡아먹고 또 딴 데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만 있는 애들이 예. 아니니까. 이 그래프는 음, 언스퀘어 사람가요? 예. 음, 그리고 이것도 원스케 예? UNSC일 건데 세슘 134와 137이 아까는 그렇게 차이가 났는데 가축 있잖아요, 가축. 네. 우유,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뭐 이런 것들이 2013년 이후에는 없어요. 안 나와요. 방사능이. 좀 문제가 있죠. 이거는 믿을 수 없다. 근데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네. 이놈들을 다 사료를 주고 먹이거든요. 근데 물을 먹으면 또 아무래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좀 그런 자료가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것도 수확물이 이제 야채나 그 채소, 그 다음에 과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쌀 이런 것들도 2015년 이후에는 없어요. 이것도 1베크렐 이하의 값을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실제 라이스는 나오거든요. 이게 뭐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를 조사했다는 그래서 거지. 이게 뭐냐면 세슘 134와 137의 합이 100베크렐을 넘는 게 이렇다. 그러니까 1베크렐 이하로 나오죠. 그러니까 100베크렐 이상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100베크렐 넘는 게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쭉. 그게 와일드 푸시라고 표고버섯. 퍼런 게 표고버섯이고 이거는 이제 나무에다 키운 표고버섯이고 그리고 이거는 야생식물 요거 쭉 있고 게임 애니멀 있어. 게임 애니멀. 게임 애니멀을 뭔지 하고 사전 찾아보니까 이게 사냥해서 잡는 그 뭐 새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뭐 오소리도 있고 뭐 이런 거 사냥해서 잡는 것들은 상당히 높은 멧돼지 뭐 이런 거. 그냥 사냥감이라고. 네. 특히 멧돼지를 많이 잡을 거야 아마. 지금 이 제일 높은 애들이 지금 야생 그러니까 사냥감, 사냥감들. 멧돼지, 토끼, 멧돼지, 사슴, 노루. 다른 그 머쉬룸 같은 것도 또 영향을 좀 보이고 있죠, 조금. 그래서 결국은 그 워터 있잖아요. 이거 민물고기도 초기에는 굉장히 높았어요, 후쿠시마 지역에. 근데 지금도 아직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100베크렐 넘어가는 것이. 이쪽에 곡물이나 저런 거는 그 이제 제염을 한 후에 이제 덜 나온다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곡물? 곡물. 아, 이거. 곡물이라든지 예. 우유, 뭐 고기 이렇게 사람이 재배하는 데는 이제 이렇게 토양을 걷어냈잖아요. 맞아. 네. 5cm 걷어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수치가 낮아져가지고 그래서 100베크렐 이하로 그것도 있고요. 나오는 수가 있어요. 비가 그동안 쭉 와서 씻겨서 밑으로 내려간 측면도 있어요. 지하수로 내려간 측면. 근데 저 자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100베크렐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표고버섯이 세슘을 다 모은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표고버섯이 칼륨을 많이 섭취를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표고버섯 세슘. 많이 세슘. 나오는데 저기 표고버섯이 없잖아요. 아예. 세슘만 측정한 거예요. 이건 직접 뭘 잡아 먹어서 몸에 들어가는 거.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표고버섯 가지고 측정하면 세슘 나오거든요. 예. 좀 나오죠. 근데 저건 표고버섯이 없고 그러면 아드머슈름도 레터 한번 보내야 되는데. 없는데. 유엔에다. 그래서 후쿠시마 현 연해 수산물이 이게 100베크렐을 넘어가는 것이 초기에 2015년, 14년까지 이제
그 있었고 이게 수산물이죠. 연해 수산물. 그다음에 그 외부 바깥으로 뭐 200km 이상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2014년 이후에 100km 넘어가는 게 거의 안 나오고 후쿠시마 연해에서 2018년에 한 번 나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2021년에 22년 뭐 23년에도 나왔는데 여기서 막대에서 0이라는 뜻이 0. 몇 단위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샘플을 예를 들어서 2,000개를 했는데 측정을 샘플을 2,000개를 했는데 그 중에 100km 넘어가는 게 4개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0이 뭔 얘기냐? 0. 0은 하나도 안 안 나왔다. 나왔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왔으면 원래 그래프가 없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측정을 한 게 2,300개 정도 했더니 그런 뜻이에요. 예, 그 중에서 하나 높이가 측정한 대상 그쵸. 개수고 개수. 그 중에 이제 나온 놈뭐 이제 숫자가 오죠. 예. 또는 1 이하여도 0으로 표시될 수 있죠. 100km를 넘는 거 가지고 네, 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0개 50, 60 나오면 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안 친다 이거죠. 예. 근데 실제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게 이제 그 김 변호사님 주신 그 데이터 논문. 네이처 논문인데 이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고 이게 해류 흐름이 저는 이게 뭐야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서브아크틱 자이어라고 여기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으로도 흘러요 이렇게 서브트로피컬 자이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서브트로피컬 뭐 프론트라고 하는 그 중간에 그러니까 이 앞에서 200km 지나가면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능 오염물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이쪽에서 이렇게 도는데 실제로 더 많이 흘러가는 걸로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호츠크만이 있어요. 오호츠크만. 홋카이도 위쪽에 오호츠크만이 있는데 이게 오야시오 커런트가 일로 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요. 오호츠크로. 오다가 오호츠크로 들어가서 일로 들어가서 돌아요. 돌아서 나오니까 이쪽에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이쪽이라는 게 지금 저기 홋카이도. 네네네. 예. 저기를 한 바퀴 도니까. 예.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쪽에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이놈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도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 홋카이도가 문제예요 지금. 거기서 막 게 요리 유명하잖아요. 저는 가본 적 없지만. 가리비 뭐. 가리비 엄청 나오고. 예. 그래서 근데 아니, 저기는 산이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산이 문제가. 그렇죠. 이제 여기 베링해가 있어요. 베링해가 여기에 베링해가 있는데 명태가 이쪽에서 좀 잡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영향이 지금까지는 좀 덜했어요. 앞으로는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수입되는 명태 대부분 러시아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산이 아닌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기서 잡은 거예요. 저기서 잡은 거를 지금- 일본산으로 들어오느냐 러시아산으로 들어오는 차이인데. 그래서 저녁 먹기 전에 이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잘 먹었어요. 명태 잘 먹었어. 그 OIW라고 포메이션 에리아 이게 뭐냐면 표층수가 오더라도 이쪽에서는 물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깊이 쪽으로 중층수로 그래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또 간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 2012년에는 요만큼 오염이 됐었고 2013년에 요만큼 네. 2014년은 더 2015년에 이만큼 해서 이제 이쪽으로 돌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5년부터 2017년 되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그 오츠크의 이쪽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들어갔다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돼 있고 그 표충수를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중층수예요. 오츠크해 중층수고 이거는 북태평양의 중층수.
그래서 요놈이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중충수가인데 그게 2017년에 여기를 도달하고 이게 돌아서 이게 돌아서 2017년에 도달했잖아요. 그죠? 18년, 19년, 20년, 21년에서 22년 사이에 다시 가. 지금 여기서 평가한 게요. 기가 막힌 거예요. 2021, 약 10년 만에 이게 돌아와서 다시 태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평가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논문은 그 미국에 있는 교수들하고 또 한국의 서울대 교수도 저자로 공동 저자로 되어 있는데 한반도 쪽으로 안 온다는 게 아니고 맞아요. 분석의 대상을 태평양을 중심으로 그렇죠.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시면 하국에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전혀 아니고 나중에 보면 한국에도 와요. 네, 주로 이쪽을 좀 분석을 하셨다 이 말씀이 좀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 네. 예. 그 보안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이게 서브아티 프론트라 그래가지고 요 라인을 따라서 가면서 또 지하로도 중충수로도 내려가서 깊이와 표충수 같이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고 나중에 한번 뭐 교수 직접 인바이트를 해가지고 한번 직접 논문 저자하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2월달 분포예요. 그러니까 2012년에 1년 됐으니까 요만큼 오염됐고 요게 이제 서바티 프론트를 따라서 쭉 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2014년. 15년에 이제 거의 도달하고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죠? 이쪽에도 뭐 조금 들어오고 뭐 했는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대부분이 2016년, 17년 되면 오츠크 해 안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근데 이게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3승 베크렐이에요. 킬로그램당. 이게 메타 3승당 베크렐이기 때문에 리터당 10의 마이너스 3승 베크렐이에요. 그래서 1 베크렐이다 그러면 0.001 우리가 얘기하는 베크렐 퍼 리터예요. 지금 쉽게 해서 톤당 데크렐이기 때문에 네.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환산하면 줄어든다는 얘기신 거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맥시멈이 10의 1승이잖아요. 10이잖아요. 그러면 0.01 정도 베크렐 값을 보이고 있고 여기는 1 베크렐 정도 레벨을 보이는 칼라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나니까 여기는 0.001 베크렐을 보이는 값이고 요거는 0.001을 보이는 값이다. 근데 그게 실제 그 거대한 바다가 다 오염돼 가지고 그 값을 보고 있다는 거는 수치가 작은 수치는 아니다. 그렇죠. 저는 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네. 이 넓은 태평양 전역이 저렇게 농도가 다 일정하게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는 거는 원래는 바다는 저렇게 오염이 안 돼야 되는데 뭐 원자력계는 굉장히 낮은 수치라서 괜찮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전 바다가 오염이 되고 그 우리가 바닷물을 직접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먹는 식수하고는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Biological Concentration Factor라고 BCF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환경에 그러니까 바다에 1 베크렐이다. 농도가 리터당 1 베크렐이다 그러면 이게 그 생체에는 1000 베크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1000배로 농축이 돼요. 더 잘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작은 값이라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렇죠. 안에 사실은 이제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플랑크톤이나 미세 플라스틱을 통해서 결국은 방사능을 운반해서 그게 생물에게 농축이 되고 우리가 그런 걸 먹는 게 이제 위험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것이 결국 2022년까지 가니까 이 홋카이도 쪽은 그냥 아주 다 꽉 찼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해류가 다행스러운 거는 동해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해안으로 안 들어오고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나중에 이쪽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한 50, 북이 50도에서 약 10도까지 일직선상에 이 저기 중층수에 본 거예요. 이건 밀도를 얘기해요. 26.6 이렇게 밀도 라인이 이렇고 26.9 밀도 라인, 27.2 밀도 라인. 이게 밀도라는 게 우리가 보통 물은 1이잖아요. 물이. 네? 물이 1이잖아요, 밀도가. 근데 26.6이야, 이게. 나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해양에서는 2를 넘었을 때 그냥 26.6이래. 그러니까 1.266인 거예요. 그만큼 밀도가 높아진 거죠, 중층수가. 근데 대부분 오염된 물질이 이렇게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 26.6 라인을 이렇게 따라간다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예. 26.9나.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게 2016년에는 조금 일부만 있고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예? 근데 2018년부터 이제 중층수에 오염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부터 더 많이 들어오고 2022년부터는 상당히 지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1베크렐이 이만큼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0.001이 되는 거죠. 이거는 리터당. 그 밑으로 내려가는 분포까지 다 보여줄 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 참 궁금해 죽겠어요. 저도. 500m, 그러니까 수심 500m, 수심 1000m. 1000m까지. 네. 예. 그 1000m 3차원 프로그램을 썼다고 하죠. 예, 예. 1000m 이상까지도 지금 분포를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염도 분포입니다. 염도가 이제 표충수에 주로 많이 염분이 보여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쭉 짜게 놓고 보면 이게 점점 그 바다 중층수까지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IAEA 보고서에서는 해양 방사선 분포에 대한 검토는 삼중수 농도만 평가를 했어요. 삼중수만. 세슘 안 따지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반경 3km 이내 지역을 1베크렐/리터로 제한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저걸 목표로 잡은 거예요. 1베크렐/리터로. 그래서 자기네들이 해양 분포 평가를 해보니까 알프스를 동원해서 다 제거하고 삼중수만 내보낸다 했을 때 10/10km 지역의 삼중수 농도는 이게 평균 0.056 베크렐, 그다음 표충수는 0.12 베크렐이 나와서 해변에 이제 사람이 살면 그 물보라나 이런 것들로 흡입해서 피폭되는 게 저 체내 피폭되는 삼중수 농도가 0.88 베크렐/리터로 가정을 해서 평가했다. 근데 아까 바이올로지컬 컨센트레이션 팩터가 약 1000배 이상 되는 수상 생물의 경우 체내 축적 효과가 무시됐다는 거예요. 10-3승 베크렐/리터의 방사선 분포로도 과다한 체내 피폭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아까 이제 북태평양으로 올라온 게 약 10-3승 베크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 연어의 체내에 피폭이 되고 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오호츠크해에서 아까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분이 오호츠크해에 이게 밀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를 모델을 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 포인트에서 모델을 짰어요. 2011, 12, 13, 17, 21년도에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는데 연도별로 처음에는 이렇고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색깔이 쭉 있죠. 처음에는 이제 이런 값을 보여요. 그러니까 요게 농도고 방사능 농도고 이건 깊이예요. 깊이. 이렇게 깊이로 갈수록 없는 거죠. 뭐 여기서는 10-3승 베크렐/리터니까 없는 거예요. 표충수가 주로 많았다. 초기에는 2011년
그때 왜냐면 이게 날라가 와가지고 떨어졌으니까. 그때는 표충수가 높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표충수가 좀 떨어지면서 쭉 내려가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 2022년에 제일 많아요, 사실. 또 이게 돌아서 왔다는 거죠. 네? 돌아서 왔다는 거예요. 이분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호츠크해 홋카이도 연안 시간이 지날수록 해수 방사능도 올라가고 심층수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초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해수 표면층이 약간 영향을 받고 쭉 이렇게 했는데 점점 이렇게 표면에 영향을 받으면서 심층수까지 중층수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거는 이제 중국 그 학자가 징화대 교수가 이제 한 건데 이거는 디스차지 두레이션 1month예요. 뭐냐면 거기서 방사능 터져서 나간 것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그냥 한 달 안에 다 내쫓는 거예요. 바다로 방출을 해버려. 이게 빨갛게 되는 거예요. 1년, 5년, 15년, 50년 뒤에는 그냥 뿌예 전국에 다 전 세계가 다 오염이 공평한 분포가 됐고 15년까지도 미국 서부 쪽 해안에 크게 영향을 주고 북쪽에 홋카이도 이쪽까지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1년에 버렸을 때 5년 텀을 가지고 버렸을 때 이건 30년 텀을 가지고 버렸을 때 30년 텀을 가지고 버리니까 조금 영향을 좀 주긴 주는데 결국은 디스트리뷰션이 되더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삼중수소가 그렇고 그 다음에 B가 세슘 그 다음에 스트론튬인데 거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시적 장기적 배출을 가정을 했을 때 일본 연연 어페르 소비량 정부 통계 이용했을 때 평생 방사선 설량이 2.2에서 6.8mSv가 나온다. 피폭이 됐을 때 이게 시나리오 1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이것이 바다에 한 달 안에 다 버렸을 때 그때 10만 명당 12.2명부터 13명까지 5명까지 이렇게 고형암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백혈병이잖아요. 백혈병은 한 명 이내, 두 명 이내에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저 갑상선암은 이제 한 명이 안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고형암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1년 동안 버렸을 때 조금 더 줄어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버렸을 때 더 줄어요. 30년 동안 버렸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희한하죠? 5년 동안 배출하는 거하고 30년 동안 배출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고형암 발생 가능성이. 근데 이제 삼중수소만 따져봤어요. 삼중수소만. 일본 후쿠시마가 지금 저거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IAEA가 평가한 게. 영향이 없어요. 30년 동안 삼중수소를 쭉 버리니까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IAEA 최종 보고서 대표인의 연간 체내외 피폭설량 합으로 연간 이 정도 피폭된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이 정도 피폭된다. 50년 기준으로 보면 0.002mSv 피폭되는 걸로 평가가 되는데 결국 삼중수소만 가지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IAEA 보고서가. 네? 그러면 알프스가 세슘, 그 다음에 스트론튬을 다 제거하느냐? 아니잖아요. 그럼 평가에서 빠진 거예요. 삼중만 따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보면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같이 이렇게 검토했을 때는 이렇게 나와도 물론 30년 동안에 5에서 7명 고형암 걸리는 걸로 나왔는데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삼중수소만 따지니까. 일본 애들이 그래서 삼중수소만 가지고 다. 저게 ICRP 그런 걸 쓸 것 같아요. 삼중수소의 경우에 이게
ICRP가 인정을 별로 안 할 거예요. 그게 그런 한계가 있어요. 삼중수가. 예, 인체에 미치는 아 그렇죠. 그것도 있고. 영향과 관련해서 그것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쓰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이제 가소평가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다른 학자들이 OBT 뭐 이런 거 따지고. 예,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ICRP나 이런 국제 기준보다 훨씬 높은 걸 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IAEA가 평가를 일본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이게 홋카이도를 한번 보자 해가지고 홋카이도를 평가를 했어요. 수산청에서 뭐 부산물 방사능 결과 대구 명태 가리비 뭐 엑셀 한국 버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쫙 있어요. 이걸 소팅을 해가지고 봤어요. 홋카이도 대구 방사능 측정 결과. 홋카이도 서식지가 이렇게 보여요. 대구. 이 서해안에도 좀 있고, 그 서해안에 잡은 건 좀 덜한데, 보니까 요놈들이 요 안에도 살아요. 이 오호츠크. 네. 네? 근데 해변에만 육지에 가까운 쪽에 주로 붙어서 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사능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서 잡은 놈들인 것 같아요. 2014년까지 방사능이 많이 나왔어요. 놈들이. 근데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 오히려 좀 살짝 늘어났네요. 네. 오히려 없어졌다 다시 생겨요. 이게 들어왔단 얘기죠. 그죠? 북태평양을 돌아서 들어왔단 얘기입니다.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이처 논문이 그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홋카이도 가리비 이것도 그래. 2016, 17, 18 이후에 계속 늘어나요. 오히려. 아니 엄청나게 늘어났네. 엄청나요. 이거는 맥시멈 찍힌 거. 아니 근데 근데 밑에 거는 평균이에요. 평균인데. 평균 쭉 올라가. 아니 이게 몇 배잖아요. 엄청나게. 네. 그러니까 이 베크렐 이하로 그냥 일정한 게 아니라 확 튀어버려요. 2022년에.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북태평양을 돌아서 홋카이도로 들어온 게 맞다는 얘기예요. 저 베크렐 단위가 뭐예요? 베크렐? 네. 그러니까 핵분열이 숫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숫자가 예. 그냥 4, 6, 8, 10, 12. 12베크렐이라는 12베크렐 예. 그래요? 최대. 네. 그래서 이게 11베크렐까지 나왔다. 이게 그러면 킬로그램당이에요? 예, 그렇겠지. 아니 예 킬로그램. 단위가 안 나와 있는데 가리비는 뭐 그냥 한 개수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가리비를 모아갖고 그 킬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갖고 하는 건가? 이게 이제 베크렐이 보통 이제 저거는 그냥 가리비 킬로그램당. 한 마리당 이 기준 같은데. 한 마리가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네, 보통 이제 모아가지고 킬로그램당으로 이제. 킬로 보통은 근데 여기에 그 그림이 참 좋은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여기에 맴돌이가 있어요. 자이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거를 영어로 이게 자이어야. 근데 다행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가리비는 아직도 홋카이도에서 계속 수입하거든요. 그렇죠. 저 매일 수입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들어온 아니. 3월 8일 날 들어온 게 맞아요. 수산물 그 횟집 가면 이제 막 내놓는 게 가리비 큰 거는 대부분 일본산이죠. 100%예요. 100%. 네. 우리나라는 홍가래비 좀 작은 거. 그래서 와류가 생기는 지역에 핫스팟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여기 있죠, 여기. 요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 여기서 가리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최대치가 다 여기서 나와요. 여기하고. 여기도 뱅글뱅글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조금씩 저도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지역에 이제 이게 해류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직접 생물에 어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이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지역하고 요 지역이 위험한, 특히 여기. 그죠? 그죠? 여기도 가끔마다 튀어요. 여기도. 저 무스의 중간 조정 시설이 있죠. 그건 여기. 무스. 아오모리. 아오마리 위에 무스. 무스 밑에 여기 있어요.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 그다음에 그 홋카이도 명태 이것도 또 튀어. 참 2019년, 2022년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평균값은 일정하게 이제 보여주는데 근데 올라갔잖아요. 평균. 최대값은 팡팡 튀어요. 아니 2022년도에 평균값도 올라갔어요. 그렇죠. 21년도에 비하면 2배가 넘는데요. 거의. 조금씩 변화가 있죠. 예, 여기 2019년에 좀 올라갔죠, 그죠? 2022년도 올라가. 그래서 이게 10년 정도 되면 전후로까지도 이게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게 만성으로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 러시아산이나 이제 홋카이도 명태가 명태로 수입되기도 하겠지만 어묵으로 그죠? 어묵 재료로 어묵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어묵 많이 먹잖아요. 그 어묵은 명태로 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묵의 재료가 많이 될 거예요. 네. 그게 걱정이에요. 여기 홋카이도 주변에서 명태를 많이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징어나 고등어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로 보면 오징어나 고등어는 제주도 남쪽에서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이게 다는 아니죠. 오징어 왜냐면 동해안에 삼척 이런 데서 많이 잡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이게 연어. 연어는 안주로. 엄청나요. 왜냐? 이놈이 이렇게 서식해요. 네? 이렇게 서식을 해. 따라다니면서 뭐하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양양 삼척 울진으로 회귀하거든요. 이놈이. 양양 울진 삼척. 그게 일본의 요 홋카이도 쪽으로 해서 이게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는 놈이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들어오고 아주 방사능이 많이 돌아다니는 대로 골라다녀요. 그렇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연두색으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알래스카 쪽에 서식하는 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알래스카 연어도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러시아 연어도 문제가 많고 캄차카나 이런 데로도 회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놈들이 맥시멈이 안 줄어요. 맥시멈이. 이거는 튄다는 뜻이잖아요. 최대 10베크렐 전후까지도 튀어요. 근데 이놈들이 문제가 뭐냐면 대가리 띠내고 지느러미 띠내고 껍질 띠내고 그 다음에 뼈 다 띠내고 살만 가지고 측정해요. 그런데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래. 실제로 그거를 통째로 집어넣어가지고 해버리면 더 많이 뛴다. 그래서 홋카이도는 수산물 수입 금지 8개 현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실제 이제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홋카이도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카리비아나마라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노스 아메리카 딴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홋카이도를 8개헌 플러스 하나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좀 전에 통계를 보시면 가리비가 홋카이도 전체 수산물에서 25%를 차지하고 예. 또 홋카이도는 일본 전체 수산물의 25%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홋카이도 수산물을 8개 중에
추가로 해서 9개로 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고요. 이게 이 가십부라고 해가지고 이 측정을 할 때 뼈, 머리, 내장, 알, 간, 진울, 껍질 이런 걸 다 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가 오염된지 모르고 그것이 같이 어항에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랬을 때 이게 서로 또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옮겨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샘플 측정 방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수산물 검역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급식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을 고려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고 대표적인 회유 어종인 연어는 오염 수치가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계속 방류를 할 때는 식생활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경우가 될 것 같고 표충수와 중충수가 같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특히 연어, 가리비, 수산, 가공식품까지 홋카이도를 수입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야 될 거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연어보다 지금 명태가 더 문제인 게 명태는 명태 살만 들어오기도 하고 명태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네. 명란젓, 청란젓 다 들어오거든요. 명란젓, 청란젓, 네. 알도 다 문제야. 저기 거예요. 알도 문제예요. 그리고 어차피 가공식품은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쿠시마의 뿐만이 아니고 어묵은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죠? 어묵은 들어올 수. 후쿠시마 생선은 안 돼도 가공식품은 되니까 그러니까 후쿠시마 청주도 우리가 마실 수 있거든요. 한국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은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아무래도 뭔가 액션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쪽으로.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우리만 알아서 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발표가 여러 가지로 유익했는데 특히 이제 네이처 논문에서 그동안 뭐 해양 분포. 해양이 이제 표층수와 중층수가 어떻게 이제 태평양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역에서 해류 순환을 통해서 위아래 물이 섞이면서 결국 태평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특히 홋카이도 인근에는 소용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류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이 돌면서 자요. 오염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또 실제로 태평양 전체의 오염도가 해가 갈수록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줬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참치나 연어 같은 거를 그래서 좀 그것도 좀 보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네. 시간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네. 시간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네. 일주일밖에 안 주셔가지고 사실은 강의 부탁을 정말 일주일 이 바쁜 아니 이거를 일주일 전에 해가지고 사실 아까 그 데이터 엑셀 파일을 10년치를 다 분석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몇 개예요? 4개를 했잖아요. 4개. 네. 4개를 하다 보니까 혹시 참치는 안 했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어보다도 참치가 더 상위 포식자잖아요. 그렇죠. 덩치가 막 걔네들 1m짜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참치의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는 발표가 있어요. 근데 저는 딱 그걸 보고 느낀 게 그래서 저 원래 참치를 안 먹거든요.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참치가 그럼 중금속만 오염될까? 아니라는 거죠. 왜 바닷속에 중금속만 있냐고요. 지금 방사능이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대표적으로는 참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거든요. 그 참치, 다라는 이런 게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나고 나서 캘리포니아에서 오염된 놈이 잡혔다 그랬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 사실 참치 통조림으로 만든 여러 가지 반찬들 있잖아요. 김치찌개도 김치 만들 때도 엄마들이 또 김밥에도 참치 하는데 뭐 제가 특정 제품을 말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좀 그런 우려가 태평양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부산이 골고루 퍼져 있다고 한다면 사실 참치가 걱정이다, 참치. 제가 이 연어를 봤던 이유가 참치가 같은 회유를 하기 때문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마 연어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게 제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작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해류가 돌아서 몇 년 후에 돌아올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이미 2011년도부터 벌써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돌아오고 있다. 돌아오고 있어요 이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건 계속 지금 더 많이 버렸으니까 더 가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지금 사람들이 작년이 원년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미 그동안 방출이 있었고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이제 앞으로 30년간 계속 버리잖아요. 이상 이제 일본이 아예 그냥 대놓고 버리는 걸로 인해서 이 오염도가 이거는 지금 한 번의 그 순환을 가정한 것이고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골고루 오염되는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분석의 대상에서 한반도 해양은 제외했기 때문에 한반도가 지금 우리나라 바닷가가 안전하다고 하는 뜻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좀 왜냐하면 독일이나 또 우리 그 대만에서의 분석 또는 후쿠시마 대학교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 동해나 제주도 바다도 오염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별개. 그냥 집 나간 해류가 돌아왔다 이렇게 하면 그 전에 거 저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보면은 삼중수소가 제일 많이 퍼지잖아요, 광범하게. 그죠? 저건 그냥 삼중수소가 가벼워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들은 지금 거의 그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거 50년 뒤에 예. 예 이거는 제일 잘 퍼져요. 물이니까. 가볍고. 네, 물이니까. 나머지는 좀 그래도 무게가 있는 원소들이라서 그 주변에 그렇죠. 스트론튬이나 이제 스트론튬은 저는 세슘 이런 거. 녹지를 않으니까 퍼지지를 않고 저거는 일본 근해에 있다고 보면 되고 그냥 뭐에 세슘은 붙어 다니는 거죠. 있는데 쟤도 온도가 낮으면 그거는 이제 또 저 금속으로 다시 이제 될수 그러니까 이제 있으니까. 그 부유 물질 이런 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연근해뿐만 아니라 태평양 쪽에서 잡히는 거, 북태평양 쪽에서 잡히는 거 아예 다 싸그리 다 오염된다고. 싸그리 봐야 다. 되나요? 특히 연어의 그 오염 트렌드를 보면 이게 이제 참치같이 원양 어선들 이렇게 다니는 것들이 이제 이런 이게 참 저는 그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이쪽으로 돌아다니는 놈이니까 이제 원양 어선으로 가가지고 명태를 잡든 다랑어를 잡든 뭘 잡든 하여간 다 이쪽으로 돌아다니는 놈들은 이런 식으로 분포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분석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게 지금 아마 가리비하고 이 연어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오늘은 강의를 이 정도로 마치고 또 이정민 대표님은 현재 그 IAEA 보고서 분석을 계속 하고 계시죠. 그래서 또 추후에 사실은 오늘 하실 수 있는 내용이 훨씬 많았는데 좀 그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또 머리에 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 정도로 오늘 그게 아니라 제가 캐파한데요. 아니 다 분석해 오셨는데요. 그래서 좀 별도로 또 모시기로 하고 오늘은 강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